한국 없이는 못 막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 미사일 200발이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오는데 요격탄이 한 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패트리어트 0발, 사드 0발, 세계 최강 미군의 방공 창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패는 대한민국 천궁이었지만 미국은 그 천궁을 고철 취급하며 이미 걷어차 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버린 그 방패를 UAE가 38억 달러 현찰로 먼저 사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가 몇 시간 뒤 미군 12만 2천 명의 목숨을 대신 막아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을 하청 국가로 무시하던 미국이 결국 한국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반 미첼 크로스웰 백악관에서 중동 방공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저는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약한 껍데기인지 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새벽 2시였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빨간 불이 켜졌죠. 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15분 만에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모니터에 띄워진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이란 북부 산악지대 미사일 기지 12곳에서 동시에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200기 목표는 중동 주둔 미군 기지 전체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발이라니요. 동시에요. 상황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재고는 몇 발이냐고요? 답이 돌아왔습니다. 0발입니다. 사드는요? 역시 0발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요격 미사일이 한 발도 없다니요. 지난 몇 달간 우크라이나와 대만 쪽으로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비워뒀죠. 우리는 그게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이란이 감히 미국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란은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군 전체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요. 즉시 배치 가능한 방공 시스템이 있느냐고요.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천궁이 있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한국 방공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천궁이요? 그거 미국 패트리어트 짝퉁 아니던가요? 물론 입 밖으론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보조 장비를 만드는 나라일 뿐이라고요. 진짜 위기 때는 결국 미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실에선 그 보조 장비가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 무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시했습니다. 한국 측과 즉시 접촉하라고요. 천궁 시스템 긴급 운용 권한 확보하고 필요하면 추가 배치도 요청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어차피 한국은 우리 말 들을 거라고요. 미국이 요청하면 당연히 따를 거라고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정보 분석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요. 한국 천궁 계약이 지금 막 만료 시점이라고요.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데 아직 타결이 안 됐다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협상이야 어차피 타결되는 거 아니냐고요. 한국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다고요. 그냥 값 좀 더 쳐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 분석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방부 쪽에서 이미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측이 기술 이전 요구를 거부했다고요. 그리고 퇴역 장비로 대금 일부를 대체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거부했다고요? 미국 제안을요? 그건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시아 업체들은 미국 제안 앞에서 협상 카드를 쥐려 하지 거부까진 안 하거든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대 초반 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미군 협력 물류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현지 하청업체들과 일했죠.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아시아 업체들은 싸고 빠르긴 한데 진짜 위기 때는 결국 무너진다는 걸요. 납기 지연, 보고 체계 혼선, 압박 들어가면 바로 흔들리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겉으론 강한 척해도 결국 미국이 압박하면 굽힐 거라고요. 한국은 어디까지나 미국 체계에 붙어 돌아가는 제조형 파트너일 뿐이라고요. 상황실 모니터에 이란 미사일 발사 카운트다운이 떴습니다. 6시간 이내 발사 예상이라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까지 우리에겐 6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시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로 연락해서 한국 천군 긴급 운용 승인 받으라고요. 동시에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접촉하라고요. 어떻게든 오늘 안에 계약 타결시키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 압박 넣고 필요하면 방위비 카드도 꺼내고 어차피 한국은 결국 우리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요.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8시간 동안 저는 제 세계관 전체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상황실을 나서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임시 방패일 뿐이라고요. 한국 천궁이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진짜 방패는 미국 무기라고요. 한국은 그저 빈자리를 메우는 보조 장비일 뿐이라고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위기도 결국 미국이 해결할 거라고요. 한국은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다가 필요 없으면 치워두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치워지는 쪽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도구가 결국 미군 12만 2천 명의 목숨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걸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국방부 계약 조정 책임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스카 르윈 달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측과 협상을 맡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스카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한국 천군 계약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오스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안 움직인다고요. 기술 이전도 거부하고 퇴역 장비 대금 대체도 거부하고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자는 말만 반복한다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전형적인 협상 기술 아니냐고요. 값 더 받으려고 버티는 거라고요. 오스카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박 수위를 올릴 예정이라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압박하라고요. 한국은 결국 굽힐 거라고요. 아시아 업체들은 다 그렇다고요. 처음엔 버티는 척하다가 진짜 압박 들어가면 무너진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새벽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버텨봤자 결국 미국 손바닥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하면 한국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손바닥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게요. 차가 백악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이란 미사일 발사까지 5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자신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거라고요. 한국 따위는 문제도 아니라고요. 그날 새벽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곧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새벽 5시 저는 국방부 지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엔 콜레드 벨레어 랭스턴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전략 획득 부실장이죠. 52살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낀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만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콜레드가 서류를 탁 던졌습니다. 한국 천궁 계약서였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한국산 짝퉁 레이더 주제에 38억 달러를 달라고 하냐고요. 미국 패트리어트 기술 베낀 거 다 아는데 뻔뻔하게 원작보다 비싸게 팔려고 하냐고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 천궁을 높게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게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3시간 반 뒤면 발사됩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콜레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국이 선택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오스카를 불렀습니다. 오스카 르윈 달튼 국방부 계약조정 책임관이었습니다. 46살 날카로운 눈매에 비열한 미소를 짓는 남자였습니다. 오스카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 제안할 세 조건이라고요. 38억 달러 중 20억 달러는 퇴역 장비로 대체한다고요. 낡은 전투기, 헬기, 장갑차 목록을 건네면서 이걸로 값을 쳐주겠다고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퇴역 장비라니요. 그건 사실상 고철 아닙니까? 20억 달러치 고철을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입 밖으론 내지 못했습니다. 콜레드가 저보다 서열이 높았으니까요. 콜레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요구하라고요. 천궁 레이더 소스코드, 설계도, 생산 공정 전부 넘기라고요. 어차피 미국 기술 베낀 거니까 원작자한테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탈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콜레드와 오스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오스카가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은 결국 굽힌다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시아 업체들 수십 개 다뤄봤는데 다 똑같다고요. 처음엔 버티는 척하다가 진짜 압박 들어가면 무릎 꿇는다고요. 콜레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방위비 협상 카드였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안 따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협박하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방위비는 동맹 문제입니다. 무기 계약과는 별개죠. 하지만 콜레드는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하청 국가쯤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원하면 뭐든 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스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강인서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수출협상 총괄국장이라고요. 오스카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관료 따위는 겁만 주면 된다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론 그들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상 아시아 업체들은 정말로 압박 앞에서 무너졌으니까요.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저는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양심은 불편했지만 제 편견은 그들 편이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굽힐 거라고요. 미국 압박 앞에선 모두가 무릎 꿇는다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스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한국 측과 회의 잡혀 있다고요. 거기서 이 조건 전달하고 바로 사인 받아내겠다고요. 1시간이면 끝난다고요. 콜레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크로스웰, 당신도 배우라고요. 이게 진짜 협상이라고요. 약한 놈한테는 강하게 나가는 게 답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약한 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이란 미사일 발사까지 2시간 50분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콜레드와 오스카는 여유만만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일 뿐이었습니다. 국방부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이란 미사일도 날아올 것입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하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 이란 미사일 위협, 미군 기지 경계 태세 격상.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한 발도 없다는 걸요. 저는 핸들을 쥐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고철로 값을 퉁치고 기술을 빼앗고 방위비로 협박하고.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우리 없인 못 산다고요. 한국 경제도 안보도 모두 미국에 의존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걸 해도 괜찮다고요. 그게 제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곧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아침 8시 저는 다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1시간 뒤면 한국 측과 회의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스카가 한국 측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굽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국방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에 오스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퇴역 장비 목록이었습니다. 오스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겁을 줄 거라고요. 한국 놈들이 감히 미국 제안을 거부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 한국 측이 앉아 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강인서 국장이었습니다. 49살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옆에 한화 측 실무 책임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스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감사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9시였습니다. 오스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라고요. 38억 달러 중 20억은 퇴역 장비로 대체하겠다고요. 목록을 건넸습니다. 강인서가 목록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1분쯤 지나자 그는 목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부합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오스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거부하느냐고요? 이건 좋은 제안이라고요. 미국 퇴역 장비도 성능은 충분하다고요. 강인서가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엔 현금 결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비 대체는 계약 위반입니다. 거부합니다. 오스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약은 협상할 수 있다고요. 융통성 있게 가자고요. 강인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변경 불가합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인서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스카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요. 천궁 소스 코드와 설계도를 넘기면 가격 협상을 고려하겠다고요. 강인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자를 쳤습니다. 회의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 1회 기록. 계약 위반 시도 1회 기록. 오스카가 당황했습니다. 뭘 기록하느냐고요? 강인서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계약 위반 시도는 기록됩니다. 이건 표준 절차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인서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수집하러 온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압박, 모든 협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스카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방위비라고요.
한국이 이번 계약을 거부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하겠다고요. 2배로 올릴 수도 있다고요. 강인서가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협박 1회 기록. 동맹 신뢰 훼손 시도 1회 기록. 오스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당신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미국을 무시하는 거냐고요. 강인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시가 아닙니다. 계약 준수입니다. 38억 달러 전액 현금 결제 48시간 내 입금. 이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변경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목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9시 25분이었습니다. 강인서가 말했습니다. 48시간은 오늘 정오부터 시작됩니다. 모레 정오까지 입금 없으면 미국 배정 물량 전량 취소됩니다. 오스카가 소리쳤습니다. 취소라니 당신네가 미국 물량을 취소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요? 강인서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계약서 32조였습니다. 거기엔 명시돼 있었습니다. 결제 기한 미준수 시 판매자는 물량 재배정 권한을 갖는다고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다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강인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종료됩니다. 48시간 카운트다운은 정오부터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나갔습니다. 한화 측 실무자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회의실엔 저와 오스카만 남았습니다. 오스카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갑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강인서가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 하나 없이 그저 사실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어떤 분노보다 무서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이었습니다. 이란 미사일 발사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한국 천궁밖에 없었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저는 백악관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엔 중동 상공이 떠 있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200발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목표는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UAE의 주둔한 미군 기지들이었습니다. 상황실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천궁 시스템 가동 상태는 어떠냐고요?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 승인 대기 중이라고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승인 대기 중이라니요. 저는 즉시 오스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오스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는데 답이 없다고요.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답장 없다고요. 강인서 국장실에 직접 전화했는데 비서가 말했답니다. 국장님은 회의 중이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회의 중이라니요. 당장 연결하라고요. 오스카가 말했습니다. 시도했다고요. 하지만 한국 측은 일체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시했습니다. 국무부 통해서 한국 대사관 접촉하라고요. 대통령 명의로 긴급 요청서 보내라고요. 저는 즉시 실행했습니다. 10분 뒤 답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답했습니다. 계약 사항은 방위사업청 소관이라고요. 외교 채널로는 개입 불가하다고요. 방위사업청에 직접 연락하라고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시 방위사업청에 전화했습니다. 자동 응답이 나왔습니다.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요. 긴급 사항은 이메일로 접수하라고요.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최우선 대통령 승인이라는 제목으로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천궁 시스템 가동 승인해달라고요. 1분 뒤 자동 회신이 왔습니다. 귀하의 이메일이 접수됐습니다.
계약 관련 문의는 계약 번호를 명시해 주십시오. 계약 외 요청은 처리 불가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우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협박해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중동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15분 뒤면 착탄합니다. 미군 기지엔 12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맨몸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느냐고요?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천궁이 유일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청 취급했습니다. 고철로 값을 퉁치려 했습니다. 기술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방위비로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전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모니터만 깜빡였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현지 업체가 납기를 못 맞췄습니다. 저는 그들을 불러서 협박했습니다. 계약 취소하겠다고요. 그들은 무릎 꿇었습니다. 사정했습니다.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아시아 업체는 압박하면 굽힌다고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싱가포르 업체와 한국은 다르다는 걸요. 한국은 아시아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미사일이 고도를 낮췄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상황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기지에 대피 명령 내리라고요. 하지만 대피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미사일은 기지 전체를 타깃으로 했습니다. 대피소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스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측 연락하라고요. 돈을 주겠다고, 조건 다 들어주겠다고, 제발 시스템만 가동해달라고요. 오스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시도했다고요. 강인서 국장 개인 번호로도 전화했다고요. 하지만 받지 않았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받지 않느냐고요. 지금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요. 오스카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한국은 그냥 침묵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침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답을 했습니다. 48시간이라고요. 정오부터 48시간이라고요. 그 시간 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오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막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계약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초도 빠르지 않게, 1초도 늦지 않게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미사일이 최종 하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강인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차가운 목소리, 손목시계를 보던 모습.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한국은 시간을 쥐고 있었다는 걸요. 우리가 협박하는 동안 한국은 계약서를 읽고 있었다는 걸요. 모니터 속 미사일이 착탄 3분 전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참모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하나가 켜졌습니다. 중동 현장 레이더였습니다. 천궁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미국 계정으로 접속이 안 됐습니다. 참모가 소리쳤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됐다고요. 하지만 우리 권한이 없다고요. 누가 가동시킨 거냐고요.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UAE 국방부 소유입니다. 미국 계정 접근 불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UAE라니요. 한국이 우리 물량을 UAE에 넘긴 겁니까?
이미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뭔 소리냐고요? UAE가 우리 천궁을 샀다고요? 참모가 확인했습니다. 맞다고요. 1시간 전 UAE가 38억 달러 전액 현금으로 계약했다고요. 미국 배정 물량 전부를 샀다고요.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돈 안 내는 동안 이미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계약서대로요. 모니터 속 미사일이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천궁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UAE 명의로요.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이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격탄이 이란 미사일을 하나씩 격추했습니다. 200발 중 194발이 격추됐습니다. 요격률 97%였습니다. 미군 기지가 살아났습니다. 12만 2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킨 건 미국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였습니다. 그것도 UAE 명의로 넘어간 무기였습니다. 상황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긴 했지만 우리는 졌습니다. 완전히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UAE가 우리 물량을 샀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48시간 안에 돈을 안 냈기 때문이라고요. 한국은 계약서대로 물량을 재배정했다고요. UAE에게요. 국가안보보좌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중동 방공망은 누구 소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UAE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지만 우리 방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이제 다른 나라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청 취급했습니다. 고철로 값을 퉁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감정 하나 없이 그저 계약서대로 움직였습니다. 시간을 쟀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순간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습니다. 한국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 준수가 미국 전체를 무릎 꿇렸습니다. 저는 그날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원칙이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강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콜레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UAE가 우리 물량을 샀다고요? 한국이 감히 미국 물량을 다른 나라에 팔았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대로입니다. 48시간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물량 재배정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고요. 콜레드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계약서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미국이라고요. 한국 따위가 감히 미국을 무시하냐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무시했다는 걸요. 오스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회의 요청이 왔다고요. 내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라고요. 콜레드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회의라고요? 늦었다고요. 우리가 이미 졌다고요. 하지만 오스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갖고 온다고 했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라니요. 이미 UAE에 다 팔지 않았나요? 오스카가 말했습니다. 추가 물량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생산 라인을 늘려서 신규 물량을 만들 수 있다고요. 콜레드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냐고요? 오스카가 대답했습니다. 50억 달러라고요. 전액 현금, 선금 30억 즉시 입금이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억이라니요.
원래 38억이었는데 12억이 올랐습니다. 콜레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강도질이라고요. 한국이 우리 약점을 잡고 갑질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갑질이 누구였죠? 고철로 값을 퉁치려 한 건 누구였죠? 기술을 빼앗으려 한 건 누구였죠? 방위비로 협박한 건 누구였죠? 콜레드가 결정했습니다. 내일 회의에 가라고요. 하지만 절대 50억은 안 된다고요. 깎으라고요. 40억 이하로 만들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깎아주지 않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스카와 함께 국방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강인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무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옆엔 한화 측 실무자 2명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스카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뭐냐고요? 강인서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신규 계약서였습니다. 오스카가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50억 달러 전액 현금, 선금 30억 즉시, 잔금 20억은 30일 이내. 오스카가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요. 깎아달라고요. 강인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은 확정입니다. 변경 불가합니다. 오스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가격이 올랐느냐고요? 원래 38억이었다고요. 강인서가 대답했습니다. 긴급 생산 라인 증설 비용입니다. 기존 계약 파기로 인한 신뢰 손실 보상입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 재산정 결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뢰 손실 보상이라니요. 한국은 우리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오스카가 따졌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고요. 단지 지불 방식을 조정하려 했을 뿐이라고요. 강인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퇴역 장비 대금 대체 제한은 계약 조항 위반입니다. 기술 이전 요구는 지적 재산권 침해 시도입니다. 방위비 협박은 동맹 신의 위반입니다.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지난 회의 녹취록이 떠 있었습니다. 오스카가 한 말 한마디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퇴역 장비 목록, 기술 이전 요구, 방위비 협박까지요. 오스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를요. 강인서가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필요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미 의회, 언론, 국제중재기구 등에요. 하지만 신규 계약이 체결되면 이 기록은 폐기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50억 내고 계약하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 미국의 갑질이 공개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오스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계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강인서가 대답했습니다. 신규 물량은 다른 국가에 배정됩니다. 이미 폴란드, 터키, 사우디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은 워싱턴 포스트에 전달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다 짜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언론에 터뜨리고 다른 나라에 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오스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요. 상부에 보고하고 결정하겠다고요. 강인서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48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레 오전 10시까지 선금 30억 달러 입금 확인되면 계약 진행합니다. 입금 없으면 계약 무효 녹취록 공개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물건을 놓았습니다. 디지털 시계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48시간 0분 0초부터 거꾸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입금 확인만 받습니다. 그는 나갔습니다. 회의실엔 저와 오스카 그리고 카운트다운 시계만 남았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47시간 59분 50초, 49초, 48초. 오스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졌다고요. 완전히 졌다고요. 저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47시간 58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시계가 0이 되는 순간 미국의 수치가 전 세계에 공개될 것입니다. 오스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레드에게였습니다.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콜레드가 소리쳤습니다. 50억을 내라고요? 미쳤냐고요? 오스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내면 녹취록이 공개된다고요. 미국이 한국에 고철 떠넘기려 했다는 것, 기술 탈취 시도했다는 것, 방위비로 협박했다는 것 전부 언론에 나간다고요. 콜레드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백악관에 보고하겠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오스카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오스카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요. 아시아 업체들은 다 협박하면 굽혔는데 한국은 오히려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 저는 현지 업체를 압박했습니다. 계약 조건 바꾸라고, 가격 깎으라고, 기술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결국 굽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선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UAE에 팔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팔 수 있었습니다. 터키에도 사우디에도 팔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중동에 요격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재고는 바닥났습니다. 천궁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는 병사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인선은 감정 하나 없이 차갑게 가격을 불렀습니다. 50억 달러라고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47시간 45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시간 안에 미국이 30억 달러를 모을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긴급 예산을 쓰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 앞에서 무릎 꿇는 꼴이었습니다. 오스카가 말했습니다. 백악관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도 결국 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한국 천궁이 아니면 미군 12만 2천 명이 위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이란 공격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한국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뒤엔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돈을 안 내면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놓고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미국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동 정세 안정, 이란 미사일 전량 격추, UAE 방공 시스템 성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UAE였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UAE가 영웅이 됐습니다. 한국 무기로요. 미국 것이어야 할 무기로요. 저는 핸들을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차를 몰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곧 상부 결정이 내려올 것입니다. 돈을 낼 건지 아니면 수치를 감수할 건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돈을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라라는 걸요. 시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째깍째깍. 47시간 30분.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8시간 중 3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틀째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백악관 지하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콜레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됐다고요. 재무부가 거부했다고요. 30억 달러 긴급 지출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회 승인이라니요. 그건 최소 일주일 걸립니다. 우리에겐 1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콜레드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한국 측을 설득해야 한다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설득이요? 한국은 전화도 안 받는데요? 콜레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대로 녹취록 공개되는 걸 지켜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요. 콜레드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라고요. 한국 측 연락해서 가격 조정 가능한지 물어보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강인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자동 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강인서 국장입니다. 현재 부재 중입니다. 계약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긴급 협상 요청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가격 재협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분 뒤 자동 회신이 왔습니다. 귀하의 이메일이 접수됐습니다. 계약 조건은 확정됐습니다. 변경 불가합니다. 입금 확인만 가능합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번호로 시도했습니다. 한화 측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자동 응답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발 연락 달라고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위사업청 본청에도 전화했습니다. 야간 당직실이 받았습니다. 당직자가 말했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퇴근했다고요. 내일 아침 9시 출근한다고요. 긴급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긴급 상황이라고요. 당장 연결해달라고요. 당직자가 대답했습니다. 업무 시간 외 연락은 불가하다고요. 규정이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 규정, 절차대로요. 그리고 그 시스템엔 미국을 위한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긴급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무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통해서 접촉해달라고요. 국무부 담당관이 시도했습니다. 1시간 뒤 답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말했습니다. 계약은 방위사업청 소관이라고요. 외교 채널로는 개입 불가하다고요. 방위사업청에 직접 연락하라고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전화 안 받고 대사관은 소관 아니라고 하고 한화는 답장 안 하고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 저는 현지 업체 사장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밤중에도 받았습니다. 주말에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 계약이 절실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 계약이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계약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8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오스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오스카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한다고요. 대통령 직접 나서야 한다고요.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침 6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대통령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부탁한다고요. 가격 조정해달라고요. 아니면 지불 기한이라도 연장해달라고요. 한국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계약은 민간 영역이라고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요. 방위사업청과 직접 협의하라고요. 대통령이 다시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간 계약, 정부 개입 불가, 방위사업청 직접 협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통령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원칙대로만 간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조차 계약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부도 대통령도 외교 채널도 넘어설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오직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입금이었습니다. 30억 달러 현금 즉시. 아침 8시가 됐습니다. 4시간 남았습니다. 재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예산 일부 확보했다고요. 15억 달러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5억이요. 절반도 안 됩니다. 콜레드가 소리쳤습니다. 절반이라도 보내라고요. 선의를 보이라고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전액 아니면 안 받을 거라고요.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지만 콜레드는 듣지 않았습니다. 15억을 송금했습니다. 한국 계좌로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일주일 내 보내겠다고요. 30분 뒤 답이 왔습니다. 자동 회신이었습니다. 부분 입금은 무효입니다. 전액 입금만 인정됩니다. 15억 달러는 24시간 내 반환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 15억도 안 받았습니다. 전액 아니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콜레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스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졌다고요. 완전히 졌다고요. 한국은 1원도 깎아주지 않는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2시간 반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겪었던 업체들은 협상했습니다. 가격 깎아주고 조건 조정하고 융통성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 시장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안 깎고 조건 안 바꾸고 융통성 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 시장을 잃어도 괜찮았으니까요. 다른 시장이 있었으니까요. UAE, 폴란드, 터키, 사우디. 한국은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선택지가 하나였습니다.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흔들릴 줄 알았던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는 걸요. 압박당할 줄 알았던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는 걸요. 아침 9시 백악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재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재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추가 10억 확보 가능하다고요. 총 25억이라고요. 하지만 30억은 불가능하다고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25억으로 협상 가능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한국은 전액 아니면 안 받는다고요. 국방장관이 화를 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우습게 본다고요. 동맹국이 이럴 수 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습게 본 건 우리였다고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하청 취급했다고요. 고철로 갑퉁치려 했다고요. 기술 탈취 시도했다고요. 방위비로 협박했다고요. 한국은 그 모든 걸 기록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대가를 청구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이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됩니다. 전 세계가 알게 됩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어떻게 대했는지를요. 그리고 중동 방공망은 영원히 잃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돈을 낸다고요. 어떻게든 30억을 만들어서 낸다고요. 재무장관이 항의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다른 예산 깎아서라도 만들라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재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처 예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아침 10시 30분 마침내 30억이 준비됐습니다. 저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 계좌로 3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1분 뒤 확인 이메일이 왔습니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계약 활성화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돈을 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대로요. 콜레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금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했다고요. 콜레드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끝까지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화 한 통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자 미국은 무릎 꿇었습니다. 30억 달러를 들고요. 30억이 입금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저는 국방부 모니터링실에 있었습니다. 중동 천공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UAE 명의로 떠 있었습니다. 미국 계정은 접근 불가였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미국 계정으로 전환되냐고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아직 권한 이전 안 했다고요. 계약 완료 후 72시간 내 처리된다고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72시간이요? 3일이나 걸린다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돈 받고도 바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대로 정확히 72시간 뒤에 넘긴다는 겁니다. 오후 3시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중동 모니터 화면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기술 담당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이 만료됐다고요. 원격 초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원격 초기화라니요? 누가 시킨 거냐고요? 담당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서버에서 명령이 내려왔다고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기존 계약 종료로 인한 시스템 초기화 진행 중. 신규 계약 활성화까지 대기 바랍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시스템을 꺼버린 겁니다. 돈 받고도요. 왜냐하면 기존 계약이 종료됐고 신규 계약은 아직 활성화 안 됐으니까요. 저는 즉시 강인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동 회신이 왔습니다. 신규 계약 활성화는 입금 확인 후 72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72시간이요. 3일 동안 우리는 방공망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겁니까? 콜레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콜레드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돈 받고도 시스템 안 넘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대로라고요. 72시간 내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고요. 한국은 계약 위반하지 않았다고요. 콜레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란이 또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우리에겐 대안이 없다고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전부 검은색이었습니다. 블랙아웃이었습니다. 중동 하늘에 우리 눈이 사라졌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연동 코드 없이는 천국 레이더 못 쓴다고요. 한국이 코드를 차단했다고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연동 코드요. 우리가 믿었던 최후 카드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연동 코드 없이는 레이더를 못 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운용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미국 코드 없이도 완벽히 작동했습니다. UAE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 코드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우리 손에 쥔 건 검은 화면뿐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한국 천궁을 짝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미국 기술 베낀 거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한국은 이미 독자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미국 의존도 제로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국방부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장관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돈 냈는데 왜 시스템이 안 넘어오냐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이라고요. 입금 후 72시간 내 처리된다고요. 한국은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다고요. 장관이 화를 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요. 긴급 상황인데 3일을 기다리라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참모가 제안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요. 계약 불이행으로 소송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다고요. 한국은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고요. 72시간 내 처리한다고 했고 지금 그 시간 내라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요. 장관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완전히 당했다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다고요. 우리가 당했다고요.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있었다고요. 고철 제안하면 기록하고 기술 탈취 시도하면 기록하고 협박하면 기록하고 그리고 48시간 카운트다운 걸고 돈 받고 시스템 꺼버리고 모든 게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오스카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스카가 말했습니다. 뉴스 봤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뉴스냐고요? 오스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속보였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한국의 고철로 대금 지불 시도 녹취록 입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터뜨렸습니다. 돈 받고도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아니,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경고용으로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퇴역 장비 목록, 기술 이전 요구, 방위비 협박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오스카 이름도 나왔습니다. 콘레드 이름도요. 저는 오스카를 봤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오스카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아마 청문회 열릴 거라고요. 자기는 끝났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스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 받았으니 녹취록 폐기한다고 했지만 일부는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의회가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콜레드와 오스카는 끝났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걸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갑질 논란, 한국 무기 계약 파문, 동맹 신뢰 훼손 우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청으로 봤습니다. 고철로 퉁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30억 달러로요. 명예 실추로요. 그리고 방공망 상실로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쉬고 싶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한국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요. 72시간이 지날 때까지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중동 하늘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미국 방패는 꺼져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다시 켜줄 때까지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저 원칙으로 미국을 굴복시킨 그 나라를요. 72시간이 지났습니다. 4일 뒤였습니다. 저는 다시 국방부 모니터링실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스템 권한 이전 완료됐다고요. 담당자가 미국 계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드디어 화면이 켜졌습니다. 중동 천공 시스템이 다시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는데 절반만 미국 소유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UAE 소유였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절반만 넘어왔냐고요?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신규 계약은 기존 물량의 절반이라고요. 나머지 절반은 UAE가 영구 소유한다고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요. 저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규 물량은 기존 대비 50% 규모라고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50억 주고 산 게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UAE 것이었습니다. 영원히요. 콜레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콜레드는 이미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대신 새 부실장이 받았습니다. 새 부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가야 한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요. 처음 UAE에 전량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신규 물량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규 물량은 기존의 절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동 방공망의 절반은 영원히 UAE 소유가 됐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돈을 내도 절대 전부는 못 가져갑니다. 저는 그게 한국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계약을 무시하면 시장을 잃는다고요. 영원히요. 그날 오후 저는 중동 현장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미군 병사들 반응이었습니다. 천공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자 안도했다고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UAE 발사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UAE 국기가 달린 천공 발사대였습니다. 보고서엔 병사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UAE 덕분에 살았다고요. 한국 무기 덕분에 살았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국 병사가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무기는 미국이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고철 취급하며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천공 발사대가 선명했습니다. UAE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군 병사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며칠 뒤 중동 방공 시장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UAE가 한국 천공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고요. 20억 달러 규모라고요. 그리고 사우디도 관심 표명했다고요. 터키도 폴란드도 문의 중이라고요. 중동 방공 시장이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한국 천궁으로요. 왜냐하면 UAE가 증명했으니까요. 이란 미사일 200발 중 194발 격추 요격률 97%를요. 그리고 미국은 증명했습니다. 요격탄이 바닥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청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잃었습니다. 중동 시장을요. 아마 다른 시장도 잃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봤으니까요. 미국이 동맹국을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고철로 값을 퉁치려 하고 기술을 탈취하려 하고 방위비로 협박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봤습니다. 화내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저 계약서대로 움직인다는 걸요. 그 모습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한국과 계약하면 안전하다는 신뢰를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낫다고요. 기술도 시스템도 원칙도요. 며칠 뒤 저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동 전략 재검토가 안건이었습니다. 보좌관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천궁 시스템 추가 구매도 고려해야 한다고요. 한 참모가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우습게 봤다고요. 다시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습게 본 건 우리였다고요. 한국은 그저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우리가 계약을 무시했다고요. 고철로 퉁치려 했다고요. 기술 탈취 시도했다고요. 한국은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38억만 냈을 거라고요. 지금은 50억 냈고 절반밖에 못 가졌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동맹국을 하청 취급했다고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제대로 대우하겠다고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대우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고요. 천궁 추가 계약 서명했다고요. 화면엔 한국 대통령과 UAE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강인서 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역시 무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강인서를 봤습니다. 그는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소리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를 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미국 전체를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중동 시장을 한국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걷어찬 방패를 UAE가 현찰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가 미군을 살렸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것이 결국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국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한국을 낮게 본 게 잘못이었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은 바뀌었습니다. 중동은 이제 한국을 믿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이 폭발했습니다. 의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천궁 계약 파문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50억을 냈느냐고요? 왜 절반밖에 못 가져왔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요. 한국을 하청 취급했기 때문이라고요. 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변명이라고요. 우리가 미국인데 왜 한국 눈치를 보느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치가 아니라 원칙이라고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 원칙을 무시했고 대가를 치렀다고요. 청문회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오스카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콜레드는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해임됐고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언론이 그를 집중 포화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미국의 오만 동맹의 배신이었습니다. 기사는 콜레드와 오스카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퇴역 장비 목록, 기술 이전 요구, 방위비 협박.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녹취록까지 첨부됐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느냐고요. 이게 미국의 외교냐고요.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요.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요. 한국에 사과하겠다고요. 다음 날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했습니다. 공식 사과했습니다. 언론도 지켜보는 가운데요. 한국 대통령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호 존중 바란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TV로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요. 한국 대통령 앞에서요. 그건 상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콜레드는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오스카도 좌천됐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저도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국과 협력 강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속죄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개월 뒤 저는 서울에 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을 방문했습니다. 강인서 국장과 면담 약속이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시스템이 느껴졌습니다. 강인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인서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악수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고요. 지난 일에 대해서요. 강인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과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래를 봤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해서요. 강인서는 전문적이었습니다. 감정 없이 오직 사실만 다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프로라고요. 화도 안 내고 원한도 안 품고 그저 일을 할 뿐이라고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새롭게 봤습니다. 이 나라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원칙과 계약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강점이라는 걸요. 감정은 흔들리지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소에 안 쓰는데 그날은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한국은 화내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다. 만년필, 계약서, 기술, 원격 통제, 원칙으로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미국이 졌다. 돈으로도 졌고 명예로도 졌고 시장으로도 졌다. 하지만 가장 크게 잃은 건 따로 있다. 신뢰였다. 동맹국의 신뢰를 잃었다. 그 신뢰를 되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믿었던 건 이랬습니다. 아시아 업체는 위기 때 흔들린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흔들린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이랬습니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준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이 테이블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이랬습니다. 한국은 보조장비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제 모든 믿음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믿음 때문에 미국은 무릎 꿇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게 될 거라고요. 이번엔 제대로 된 파트너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무너진 건 한국의 계약이 아니라 미국이 너무 오래 믿어온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미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평생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이 화 한 번 내지 않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오직 원칙만으로 미국 전체를 멈춰 세운 그날을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강인서가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48시간. 그 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